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월요일이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에서 2.0, 2단계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오늘 주말에 있었던 얘기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상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장 먼저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을 하늘 정말 예뻤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맑고 깨끗한 하늘 보실 수 있겠고요. 또 선선한 초가을 날씨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을 수 있어서요.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에는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겠고요. 전남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후에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기온 자세히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에서 20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 24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낮과 밤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가벼운 겉옷 하나 챙겨 나가시고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9월 14일 월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 행복한 아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저희도 여기 그 가림막 있었잖아요. 이거 오늘 치웠습니다. 그렇지만 방심해서는 안 되죠. 방역수칙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뭐 이미 알고 계시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말에. 어제 진짜 너무 하늘이 예뻐가지고 예뻤죠.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산을 좀 올랐어요. 네. 해발 100m. 뒷산이라도 좋더라고요. 근데 그 뒷산에서 보는 하늘은 더 예뻤어요. 너무 예뻤어요. 네, 황기력 기자도 하늘 좀 보셨어요? 저도 하늘을 보고 싶었는데 네. 집에만 있느라고 하늘을 못 봤습니다. 너무 잤죠? 너무 잤죠? 너무 작았고요, 어제. 그만 좀 자야 되겠어요. 근데 안타깝다. 어제 하늘도 안 보고 어떻게 집에 하늘 예쁜지도 몰랐습니다. 아이고. 오수진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도 어제 하늘바라기 했습니다. 제 의상처럼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 보니까 맞아요. 정말 좋고 가을 전어까지도 이제 시도를 했는데 너무 많이 태워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어요. 이인철 변호사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이제 법무부랑 같이 공동으로 해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주민들도 만나고 이제 무료로 상담도 해드리고 강의도 해드렸는데 사실 그걸 못했어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가지고 빨리 주민들을 만나서 또 상담도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 바쁘게 사회 활동하시고 자 뭐니 해도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탑 뉴스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된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요,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2주간 하향시키기로 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요, 지난 3일부터 11일째 이 100명대 초반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다소 줄었고요. 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영업이 제한됐던 수도권의 음식점들도 그러니까 정상 영업이 이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수도권의 일반 음식점과 이 제과점 등 지난 2주간 밤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주문 받을 수 있었지만요. 이제는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 예전처럼 정상 영업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과 아이스크림점 또 빙수 가게 등에서는요. 이 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이 됐으나 이제부터는요. 이 기존처럼 매장 내에서 영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음식점과 카페 등은요. 이 마스크 착용과 이 출입자 명부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고요. 시설 이용자 간 2m의 간격을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근데 9월 말부터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네.
확진이 갑자기 또 될까봐 이게 긴장되더라고요. 네.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일단 정부에서는요, 9월 28일부터 2주간을 특별 방역 기간으로 설정을 했고요. 이때 전국적으로 강력한 방역 조치를 미리 준비하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일부 휴양지의 숙박시설에 추석 연휴 기간에 예약이 몰려서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추석만큼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이동자제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다 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뭐 단계적으로 완화가 됐다고 해도 방역 수칙 잘 네. 지키시고 방심하지 않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아, 또 주말 사이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죠. 정말 안타깝던데. 네, 네. 그 어린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음주 운전 사고를 당했어요. 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햄버거를 사러 간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아이가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요. 지난 12일입니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 6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로 운전하다가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요.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인도에 서 있던 6살 아동을 덮쳤습니다. 네, 6살 아이가 진짜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이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거예요? 네, A씨는요, 경찰 조사에서 지인과 점심으로 술을 마신 뒤 귀가하던 길이라고 밝혔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거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요. 네. 이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요, 음주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최저 3년 이상 또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화했지만요. 여전히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음주검사 하는 데가 많이 줄었다. 내지는 잘 하지 않는다. 이래서 낮에도 밤에도 뭐 한두 잔 뭐 괜찮겠지 하고 또 잡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살인행위고 한 잔이라도 드시고 운전대 잡으면 그 즉시 자동차가 생활 편리 도구가 아니고 흉기가 된다는 거 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인천에서 무슨 박쥐가 그렇게 자꾸 나와요? 어머머. 네, 인천 지역에서요 박쥐가 나타났다는 이 목격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13일 인천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요 센터에서 신고를 받고 구조한 박쥐가 8마리라고 합니다. 이 8마리의 박쥐는요 대부분 아파트 방충망에 장시간 붙어 있다가 무서워. 센터 직원들에게 포획돼서 보호소로 옮겨졌습니다. 아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1차 숙주가 박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맞아요.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바이러스 전파 위험은 없는 거예요? 네, 전문가들은요, 일단 한국에서 박쥐를 매개로 한 바이러스 전파될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관계자는요, 국내에 서식하는 박쥐들은요, 모기와 같은 핵충을 잡아먹어서 아하. 오히려 이로운 동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다행이네. 이 박쥐 분변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위험성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마저 가능성은 희미하다고 합니다. 아니 박쥐가 어두컴컴한 동굴에서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방충망에. 아니 백주 대낮에 아파트 방충망에 쟤네 왜 저래? 무슨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아 예. 자, 또 사건 사고가 있는데요. 중매를 해주겠다고 속이고 네. 본인이 네. 맞선녀 행세를 하는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 실형이 선고됐다 이런 건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얘기는요. 1인 2역을 하면서 사기 범죄를 저지른 50대 여성 A씨의 사건입니다. 이제 A씨는요. 남성 B씨에게 접근을 해서요. 이 중매를 해주겠다고 한 뒤에 소개받기로 한 맞선녀 행세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가로챘고요. 지난 6월 5일 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결국에는 징역 5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연인 사이도 아니고 그러게. 맞선녀잖아요. 네. 맞선녀인데 돈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제 A씨는요, 지난 2018년에 이제 피해자 B씨에게
간호사인 지인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결혼할 아가씨를 소개시켜주겠다라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맞선 여인 것처럼 B 씨에게 연락을 해서요. 이 자신이 맞선에 좀 나가고 싶은데 친척 할아버지가 입원을 해서 이 병원비가 너무 급하다 이렇게 돈을 부탁하게 됩니다. A 씨는 이렇게 B 씨와 연락만 하면서 급한 일이 해결만 되면은 마치 자신이 맞선에 나갈 것처럼 꾸며서 무려 27차례에 걸쳐서요. 5,980만 원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아니 얼굴도 안 보고 어떻게 6천만 원 정도를 돈을 건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남성이 그 사진 속 그 여자가 이상형이었던 거야. 그런가 봐.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야. 반한 거. 아니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6천만 원 가까운 돈을 그러니까 그게 만나보지도 아이러니하지. 않고. 근데 이 A 씨 범죄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A 씨의 이 뻔뻔한 행각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젓갈업체에 전화를 해서요, 지금 자신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입맛이 없다. 근데 이 젓갈을 지금 보내주면은 퇴원을 하는 대로 즉시 돈을 갚겠다고 속여서 김치와 젓갈 등 15만 원 상당을 또 뜯어냈다고 합니다. 젓갈 15만 원어치면 뭐 명란젓갈, 창란젓갈, 꼴뚜기젓갈, 젓갈은 다 먹어봤겠네. 그렇죠. 종류별로. 네, 그리고 이제 사기 행각 또 끝이 아니었는데 더 황당한 사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네. 젓갈을 공짜로 먹은 것보다 더 황당한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A 씨가요 무속인까지 속였다는 겁니다. 무속인? 무속인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속여? 저 무속인은 귀신은 속여도 무속인은 못 무속인이다. 속인다.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또 무속인을 속였대요? 이제 A 씨가 무속인을 찾아가서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이 초를 좀 켜고 싶은데 이제 상속받을 부동산이 압류가 돼서 당장 지불할 돈이 없다 뭐 이렇게 거짓말로 했고요. 무속인에게 돈을 지금 자신에게 빌려주면은 압류를 해제하고 대출을 받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대단하다. 140만 원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또 이런 일이 있어. 근데 그 상대방 허락 없이 상대방의 사진을 도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이고 이러면 이게 처벌 좀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맞선이나 소개팅 볼 때 사진을 먼저 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워낙 보정이 심하다 보니까 실제로 속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것으로 재산상의 어떤 이익을 입었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민사소송 손해배상도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또 도용당한 사람 있잖아요. 도용당한 사람은 본인의 초상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저는 이분이 입맛 없다고 젓갈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전화한 게 그게 황당하긴 한데 무료. 근데 공짜로 먹은 거 아니에요? 네, 무전 그렇죠. 취식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지. 네. 방금 그 말씀하신 무전 취식, 이게 바로 경범죄 처벌법에 아예 그 규정이 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소 좀 약한 수위지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이제 처벌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 여성은요, 전화해서 내가 입맛이 없다. 퇴원하면 반드시 갚겠다라고 속이는 행위가 있었죠. 이걸 기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아니, 난 저는 앞에 부분에 10만 원의 벌금 뭐 이렇게 안 된다고 해서 잘못됐어. 야 이거 뭐 15만 원어치 먹고 젓갈 10만 원. 근데 뒤에 보니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 이게 있네. 네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분은 연기 잘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기를 잘했으면. 맞아요. 네. 근데 1인 다역을 한 건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런 황당한 사건들이 보니까 종종 있더라고요. 지난 2015년에는 이런 사건도 하나 있었는데요. 악성 뇌 질환을 앓는 1조 원대 재산 상속녀 그리고 국세청 직원 아르바이트 여대생 등 1인 3역을 하면서 1인 3역. 4,400만 원을 가로챈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된 사건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니 뇌 질환을 앓는 1조 원대 상속녀요?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구체적이야. 네. 거의 뭐 영화 얘기 아니야? 이게 A씨는요, 같은 회사에 다니던 B씨에게 원래 호감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자신감이 없어서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인터넷에 떠도는 미모의 여성 사진을 찾아다가 가짜 SNS 계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온라인에서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B씨에게 자신이 1조 원대 거액을 상속받았는데 주위에 내 돈을 노리는 사람이 많고 자신이 악성 뇌질환으로 투병 중이라서 사실은 1, 2년밖에 살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 고민까지 털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당신이 거절해도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다 징여하겠다고 하면서 이 B씨 남성의 마음을 계속해서 흔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허무맹랑한 그런 건데 네. 어떻게
얼굴 안 본 여자의 그 말을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너무 팔랭이 귀잖아요. 그죠. 솔깃해가지고 듣는 거. 네. 그렇죠. 왜 어떻게 또 그렇게 속을 수 있을까? 요게요, A씨는 이제 실제 돈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요, 좀 많은 것을 했어요. 좀 1,000억 원이 입금된 계좌잔고 명세서, 그리고 고가의 외제차 구매 계약서 등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겁니다. 그거를 이 B씨에게 계속해서 보냈고요. 이 B씨가 실제 만남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서 또 다른 가상의 인물, 이 국세청 직원 행세를 합니다. 이 B씨에게 자신이 암투병 때문에 만날 수가 없으니까는 국세청에 다니는 친구와 만나서 자신과 살 이 신혼집을 구해라.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국세청 직원으로 속여서 만나긴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국세청 직원 신문으로 이 남성과 만난 A씨는요, 친구가 거액의 상속을 받았지만은 친척들과의 소송으로 모든 계좌가 동결돼서 지금 힘들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체크카드를 딱 받아냈고요. 그래서 44차례에 걸쳐서 무려 4,700만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또 A씨는 이 남성 B씨에게 이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인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리겠다. 이렇게 협박 문자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B씨의 신고로 이런 1인 3역의 역할도 결국에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듣고 사기를 당하지 하는데 사기를 치려고 아주 대상을 물색해서 작정을 하고 달려들면요. 맞아요. 감당이 안 된대요. 그리고 사기 당한 사람이 나중에 이걸 돌이켜 생각해 보면 뭐에 씌인 것처럼 이렇게 빨려든다는 얘기예요. 사기를 안 당할 수 있는 팀 뭐 없겠습니까? 사실 저도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예전에 어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네. 어떤 사람이 국권을 가져오면서 이게 뭐 수천억 원대 자산이 된다. 그러더니 저한테 소송 비용을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을 도와주면 자기가 이제 이기면 나중에 보상하겠다. 근데 완전 사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문의가 이렇게 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뭐 몇 천억 원대 자산가라고 하는데 뭐 1, 2천만 원 빌려달라고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서류를 확인한다든지 주변 사람들 꼼꼼하게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호사들도 조심하셔야 돼요. 변호사가 사기를 당하면 창피해가지고 어디 얘기를 안 해요. 아까 그 무속인도 어디다가 얘기도 못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사기를 당하고 나면 자괴감이 그렇게 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맞아, 이런 맞아. 말도 안 되는 것에 사기를 당하나 맞아요. 이러고 황당하고 자괴감이 들고 그래서 건강을 또 잃을 수가 있어요. 사기는 안다. 아 근데 이 작정을 하고 댐비면 그렇죠. 오늘 정말 다소 황당한 근데 정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황당한 법률 사건인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가족끼리 왜 이래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은 또 어떤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많으면 좋긴 하죠, 그렇죠? 돈이 뭐길래 오늘 주제가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사연은요. 경매로 넘어간 집에 남겨진 이겁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에 남겨진 이거예요. 골동품이나 황금. 전에 그런 일 있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벽장 뒤에 뭐 이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아, 저는 뭐 아이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이? 이거라고 하시니까 한번 볼까요, 그러면? 네. 경매로 넘어간 집에 이분, 그 남겨진 이분. 예. 아, 치매 엄마. 엄마. 황당하죠? 아, 예. 자, 그럼 어머니 역할은 제가 하고요. 아들 역할은 황 기자님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사연소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나이 90.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요즘 고민이 있어요. 기억력이 자꾸 떨어져 찾아간 병원에서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아들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규다가 저녁 먹자. 아, 엄마 왜 그래? 5분 전에 밥 먹었잖아, 우리. 이제 하다가 이제 밥 먹은 것도 까먹어요? 아유, 대정신 좀. 미안해. 우리 아들 미안하다. 지금 겉보다 이 팝타령할 때가 아니야, 엄마. 지금 우리 빚을 못 갚아서 이 집이 그냥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뭐가 넘어가? 집이 넘어가? 아,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이 집에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요.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일단은 나만 믿어. 내가 좀 어떻게든 해결하고 올 테니까 여기서 이 집에서 정말 꼼짝 말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
그렇게 아들은 빚을 해결하겠다며 집을 나갔고 저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매일 기다렸습니다. 기억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혼자 생활하는 건 창살 없는 감옥에 사는 것 같았죠. 심지어 가스 불 끄는 걸 잊어버려서 큰 화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강제 퇴거 날짜가 다가왔지만 저를 찾아온 건 아들이 아닌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겨우 아들과 통화하게 됐죠. 규라가 꼼짝 말고 기다리라며. 몇 달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응? 엄마 화상도 입었다. 여기서 강제로 나가야 된대. 아니, 응. 이제 수림님, 내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누구 이름이냐? 내 이름이냐? 저 어머니 아니죠. 나이 90 먹을 때까지 모셔줬으면 됐지. 아이고. 난 진짜 치매까지 걸려놓고선 언제까지 아들한테 어떡해. 이렇게 기대려고 그래요? 나 이해가 안 돼. 이제 나 찾지 마. 끊으쇼. 규라가 전화기 너머로 가서 나한테 해주고 싶다. 아들과의 통화는 그게 마지막이었고 전 그렇게 2년간 아들을 볼 수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엄마를 버리고 경매 배당금만 챙겨서 잠적한 아들, 전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이고. 진짜 대형망득한 나쁜 아니, 아들이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듣고 싶네요. 네,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이 판결입니다. 네. 이제 이 사건의 60대 아들은요, 치매에 걸린 90대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빚을 갚지 못해서 함께 살던 집이요, 경매에 넘어가서 낙찰이 되자 경매 배당금 2억 8천만 원을 받아서 홀로 잠적해서 2년간 연락을 끊은 겁니다. 이 치매를 앓는 데다가 몸도 성치 않아서 혼자 생활할 수 있는 이 모친은요, 그대로 이 집에 방치가 됐고요. 그리고 아들은 사회복지사로부터 이 모친이 주거지에서 강제 퇴거될 예정이고 거기에다가 이 화상까지 입어서 보호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도 이를 수차례나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60대 자식이 뭐 8, 90대 그 치매 걸린 부모님 모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되게 어려워하더라고, 힘들어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다고 그 돈만 들고 챙겨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나가는 건 이건 잘못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그렇죠. 이건 아주 처벌을 좀 강력하게 받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벌 네. 받았죠? 아들은요, 존속유기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결국에는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이 재판부는요, 어머니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네. 신체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면서 유일한 부양자였던 아들이 아무런 보호 조치도 하지 않고 오히려 퇴거가 임박한 주거지에 어머니를 방치했다, 이렇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 노인보험기관으로부터요, 수차례나 아들이 연락을 받고도 전혀 응하지 않아서 더 재질이 나쁘다고도 밝혔습니다. 유기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이 돼요? 네, 유기죄는요, 지금 우리 사례처럼 네. 이제 돌봐야 될 노인분이나 아니면 어린이를 그냥 그 두고 가버리는, 방치하는 경우, 또는 아예 다른 곳에 이전을 시켜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만든 경우에 성립을 합니다. 형법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하고요. 지금 이 사례처럼 사실 90세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사셨어요. 아들 보시면서 저는 사연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쵸. 이런 경우에는 존속 유기죄가 성립을 하고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아주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네. 그 가족이 아니라 네. 지나가는 길에 누군가 쓰러져 있어. 근데 어떻게 신고도 못하고 너무 급하게 가야 되니까 그냥 보기만 하고 그냥 갔어요. 이것도 유기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접해본 얘기예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라고 해서 사실 마음으로는 도와줘야 돼요.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사실 도왔다고 한다면은 그럴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이게 법적으로까지 처벌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다른 들판 같은 곳으로 이제 옮기거나 그럴 경우에는 네. 유기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떨까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네. 남편이 집을 나가서 다른 살림을 차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이를 그냥 유기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도 유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괘씸하죠. 사실 이거는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사실 아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돌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소송에는 아기의 유기라고 해서 이게 아주 강력한 이혼 사유도 되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상의 유기죄로 처벌을 할 때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방치한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엄마가 있는 경우엔 유기죄로 처벌되진 않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아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처음 우리 그 사례에서는 네. 그 홀로 치매 어머니를 그냥 방치를 했다가 화상도 있고 이러셨잖아요. 네. 그럼 가중 처벌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유기죄가 위험한 게 뭐냐면 이 노모를 방치한 경우에 그분이 다치거나 심지어는 사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위험한 그렇죠. 겁니다. 만약에 그 다칠 경우에는 유기치상죄가 돼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징역이나 아니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유기치사죄가 인정이 되려면 가해자가 방치를 해서 뭐 사망에 이르렀다. 이게 어떻게 보면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2017년에 정말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제 부부가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이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옆에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 싸움을 막 심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남편이 이제 그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왜 그래? 뛰어내리니까 보통 그러면 당연히 아내가 이제 차를 멈춰서 구해야 되는데 네. 화가 나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그냥 뛰어내린 다음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이제 두개골 골절상으로 사망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내가 기소가 됐습니다. 예. 아는 당연히 유기죄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단계에서. 그렇죠. 1심에서는 음주운전과 이제 유기치사죄가 인정이 됐는데 이제 아내가 항소해서 억울하다고 아내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 실제로는 달리는 차가 아니라 차가 멈췄을 때 있는 남편이 내린 거다. 그래서 이제 쟁점은 달리는 중에 내린 거냐, 멈췄을 때 내린 거냐가 쟁점이 됐는데 사실 그 법원에서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이게 이제 쟁점이 됐던 거예요. 과연 달리는 차에서 문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차 종에 따라서 문이 열리는 차도 있고 안 열리는 차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법원이 실제로 현장 검증까지 한 거예요. 달리는 차에서 실험을 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거니까 아내가 이제 달리는 중에 이제 내렸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유기죄만 됐는데 왜냐하면은 그 의사들이 이렇게 이제 증언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차피 병원에 가도 살릴 수가 없었다. 어차피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아내가 구조를 해도 어차피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유기치사죄가 아니라 단순 유기죄만 인정이 됐습니다. 이게 저 앞선 사건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방치한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면서요? 네, 지난 2월에는요, 현대판 고려장과 같은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50대 딸이요, 80대 어머니를 데리고 상담을 하러 왔다면서 경찰 지구대에 찾아오는데요. 그러다 10분 뒤에 딸이 바람 좀 쐬고 오겠다라고 하면서 떠났고, 그 후로는 돌아오지 않게 된 겁니다. 지구대에 남겨진 어머니는요, 치매를 앓고 있었는데요. 경찰관들에게도 횡설수설 얘기를 했고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대화가 치매음이라서 대화가 안 됐잖아요. 근데 경찰이 어떻게 가족들하고 연락이 닿았죠? 이제 그 경찰은요, 어머니 휴대전화에서 지인들의 연락처를 찾아서 수소문해서 딸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초인종을 수차례 눌렀지만은 뭐 대답이 없었고요. 사실상 지구대에 버려진 팔순 노모는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루 동안 지구대에서 밤을 지샌 뒤에 결국 노인 전문 보호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근데 경찰서에 어머니를 두고 간 것도 유기죄가 성립이 됩니까? 그 난감한 거예요. 사실 유기죄라는 거는 이제 방치하고 위험한 상태에 두게 하는 건데 너무 안전한 곳에? 경찰서에서는 어떻게 안전한 거 아니야? 근데 그럼 이렇게 많이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제 병원에 요양원에 그냥 방치하고 또 그냥 떠나는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니면 또 부모가 자식을 고아원에 몰래 버리는 경우. 그거 다 유기죄가 되느냐. 사실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 생각에는 유기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기죄라는 것은 그 요 구조자를 방치한 거 행위 자체가 유기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법적인 처벌을 떠나서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그래요, 맞아요. 그럼요. 아니, 또 그런가 하면 몇 년 전에는요, 40년간 어머니를 돌보던 효자가 못난 아들이 된 사건도 있었다 그래요. 10년간 효자였는데. 이 사건은 2018년에 벌어진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아들은요, 20년간 청각장애를 앓던 이 홀어머니를 모셨던 이 동네에서 이름난 효자였다고 해요. 하지만 어머니가 치매까지 오다 건지지 못하고 어머니를 살해한 뒤에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은요, 처음에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는 걸 반대할 정도로 정말 효심이 깊었는데요. 하지만 어머니가 길을 자꾸 잃어버리고 또 홀로 넘어지면서 심하게 다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증상이 점차 심화가 된 거죠. 집에서 먼 지역으로 직장 발령까지 난 이 아들은요, 어머니를 돌보는데 한계를 느꼈고 결국 이런 비극적인 용서받지 못할 선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100세 시대로 가면서 이제 치매 노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서 시스템이나 제도적으로도 뒷받침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맞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사연 얘기 들어보죠. 가족끼리 왜 이래 두 번째 사연은 100억 유산을 나눠달라는 이 형제들. 라이트 형제들일까요? 이복 형제지. 이복 형제. 그죠? 이복 형제. 이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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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도 있어요? 이북입니까? 이복 형제.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이북입니까? 이북입니까? 이복 형제.
북한입니다. 북한? 저게 북한까지가? 그런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궁금하죠? 네. 자, 북한 자녀 역할은 고조 재용엠 씨님과 저랑 둘이 알겠습니다. 남매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남한 자녀 역할은 예인 씨가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은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5남매를 낳고 살던 아버지는 큰언니만 데리고 6.25 때 월남에서 재혼했고 저와 동생들이 태어났죠. 아버지는 그렇게 남은 생을 남한에서 살다가 100억 원대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라버니, 고수 아버지랑 월남한 큰언니가 극하는데 남한에서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100억 원이나 된답니다. 100억? 100억. 야, 아버지 그렇게 돈을 많이 버셨어? 그렇지. 우리도 아버지 자식인데 그 유산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지. 당장 남한 자식들에게 소송 제기하자오. 에? 우리 친자식인 거 증명해야 하니끼니 오라버니 그 손톱이랑 머리카락 주라오. 알겠어. 당장 하자. 예. 자, 다 뽑으라오. 뽑아. 한 털도 남기지 말고 다 뽑으라오. 야, 여기 있어. 북한에 있던 이복 형제들은 남한의 저희를 상대로 유산을 나눠달라는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소송 서류와 위임장은 물론이고 친자 확인을 위해 머리카락과 손톱까지 보내더군요. 이게 뭐야? 아버지 유산을 나눠달라고? 아니, 여태 아버지 모시지도 않았고 떨어져 살았으면 유산은 무슨 유산?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거 사유재산이 못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나눠 갖기도 모자란데 무슨 일이야? 절대 못 줘. 100억대 유산을 남긴 아버지. 북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과 나눠야 할까요? 야, 이거는 생각을 못 해봤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진짜 몰랐어요. 엄연히 존재하잖아. 네, 알게 된 거지. 엄연히 존재하잖아. 그렇죠. 어떻게 궁금하네? 원래 본처 소생일 대부분 그렇잖아. 그죠. 여기 와서 따로 결혼을 하시고 뭐 이런 경우가 그럴 많으니까. 수도 야,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요, 이제 지난 2013년에 있었던 판결 사건입니다. 보시면요, 북한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A 씨는요, 6.25 때 5명의 자녀 중에 이 큰딸만 데리고 이 월남을 한 뒤에요,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명의 자녀를 두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세월이 흘러서 100억 원대 재산을 남기고 결국 숨진 겁니다. 예, 그러나 이 지난 2009년에 네. 아버지가 거액의 유산을 남긴 사실을 알게 된 이 북한 자녀 4명이요. 남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을 상대로 이 유산을 나눠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습니다. 이 북한의 자녀들은요, 남북을 오가던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요, 이 소송에 관련된 서류와 위임장을 보냈고요. 결국 친자 확인을 위해서 머리카락과 또 손톱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알아보죠. 아버지가 남긴 100억대 재산입니다. 이걸 북한에 있는 이복 형제들하고 나눠야 될까? 나눠야 된다면 O 아니면 X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 O. 이거는 오늘 네. 아니, 왜냐면 법이 약간 좀 북한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 않나?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야, 우리가 이게 영토가 거기까지 다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오면이 자식들이 그래요? 있기니 우린 다 받아야 돼. 북한도요? 예. 받아야 돼. 중국에서 만나가지고 받아야 돼.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받을 수 있지 당연히 않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된대. 그러네. 예,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남북 가족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국까지 가서 받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 이제 그 상속을 받을 분이 남한에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위임할 수가 있고, 아까 머리카락, 손톱 얘기가 잠깐 재밌게 나왔었는데, 그렇게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고 만약에 그 혈육이다. 친자식이 맞다라고 하면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남한 자식과 북한 자식 간의 상속분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상속분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맞다면 혈육이라면 네. 뭐 장남이라고 더 받지도 않고요. 똑같이? 딸이라고 차별당하지 않고 네. 북한 자녀, 남한 자녀 똑같습니다. 균등 비율인데요. 근데 이때 기여분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본의 아니게 북한에 계시는 이제 그 자녀분은 부모님을 못 모셨잖아요. 근데 남한에 있는 형제가 열심히 부모를 부양했다, 특별하게 기여했다 이러면 원래 법정 상속분은 동일하지만 기여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은 상속분을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또 사유재산이 인정되지가 않아서 이걸 북한으로 이 돈을 가져갈 수 있나요? 사실 남북 간의 문제가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은 게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저희 가족도요. 네. 친할아버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으로 피난해 오셨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통일되면 그 땅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어떤 분이 탈북을 했는데 네. 북한에다 본처를 놔두고 다시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 이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자, 근데 특례법에 따라서 이 남한에
북한의 상속재산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 북한이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을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이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 재산 관리인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을 재산 관리인을 통해서 법률을 해야지 직접적으로 하면 무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 사건은요, 법원은 북한 주민 4명이 친자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 자녀, 양측은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갖자라는 합의안을 하게 되고요. 100억 원대 유산 가운데 부동산과 현금 등 일부가 북한 자녀들의 몫이 됐습니다. 그럼 북한에 있는 형제뿐 아니라 남한에서도 그 아버지가 재혼하는 경우에 이복 형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복 형제 상속권은 어떻게 되죠? 이복 형제의 경우에도 네. 아버지가 갖고 이제 아버지가 재혼하셔서 어머니가 다른 형제가 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 사망하셨을 때 동일하게 1순위 상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친양자 제도도 있고 양자도 있는데 만약에 양자라고 한다면은 그 경우에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이 아니라 그냥 혼외자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도 못했던 뭐 형제나 자매 나타나서 갑자기 뭐 유산을 나눠달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가끔 이제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식장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안고 그러니까. 혼외자입니다. 근데 그 혼외자가 깐난 아이가 다른 자녀들하고 똑같은 상속권이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이 아버지의 혼외자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지 청구한다고 하거든요. 인지 청구를 하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이제 혼외자인지 이제 친자인지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생존에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인지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는 2년 이내에 인지 청구의 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도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내 유산을 차지하면서 상속 권리를 이렇게 침해당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그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은 어떤 경우냐면요. 유언장을 위조한 경우. 그래서 이제 아이의 그 사람 명의로만 막 재산이 다 간 경우나 아니면 공동상속인 중에 한 명 또는 아이의 제3자가 이제 사망하시고 나서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앞으로만 해놓은 경우. 이런 경우들이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이제 청구를 해야 효과적으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속은 피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친자면 글로 가는 거야. 그럼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 예. 자, 다음. 자, 가족끼리 왜 이래 세 번째 사연은 이것으로 모은 12억을 들고 남편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으로 뭐 어떻게 모았을까요? 뭐 사업이겠죠. 사기? 사기로 뭐? 아니에요. 복권으로. 아, 그건 좀 그렇지만 뭘까요? 보겠습니다. 근데 진짜 황당해요. 에이, 그걸로 어떻게 그걸로요? 12억을 모아. 그러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네. 자, 사연 속의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은 이재용 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사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는 7명의 자식들을 키우고 있는 중년 부부입니다. 현금 자산이 12억에 강남의 아파트도 한 채 있을 정도로 남부럽지 않은 생활 중이죠. 어떻게 이렇게 넉넉한 형편이 될 수 있었냐고요? 저희가 택한 생계 방법은 바로 구걸이었습니다. 여보, 아유, 오늘도 수입이 꽤 짭짤해요. 야, 역시 서울역 인심이 좋아. 그러니까. 한 번 줍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만 이렇게 다니지 말고 우리 애들도 또 7명이나 되잖아. 걔네 시키자. 걔네하고 가서 구걸하면 돈 더 벌지. 아니, 자기 그 목소리 왜 그래? 원래 그랬어? 괜찮다. 역할 딱 맞아. 아니, 근데 우리 둘로 충분하지. 왜 애들까지 여기 끌어들여? 아이고, 난 우리 애들 끌어들이는 거 싫어. 일 못 시켜. 나는 싫어. 아이가 이렇게 답답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 걔네들 뒀다고 어디다 써? 뭐 이렇게 꽉 막혔어 그래. 아유, 그래도 애들은 안 되지. 어떻게 국어를 시켜? 남편은 어린 자녀들에게도 국어를 시키자고 했고 저와 아이들이 반대할 때마다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가장인 남편과 헤어질 수도 없어서 참고 또 참던 어느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맛있겠다. 여보, 아침 먹으러 와요. 다 됐어. 아니, 이 사람이 새벽 대바람부터 어딜 나왔어. 여보! 아무리 찾아도 행방을 알 수 없는 남편. 남편은 그렇게 현금 12억을 챙겨서 집을 나간 뒤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라서 저와 제 아이들은 쫄쫄 굶게 생겼다는 거죠. 저는 잠적한 남편과 이혼하고 구걸로 모은 재산을 나눠 받을 수 있을까요? 야, 이거 정말 황당하네.
아니 그걸로 그 12억이라는 돈이 있고 그 외에 또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 그걸로? 야, 이건 무슨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 사건은요, 지난 2015년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네. 이 부부는 시각 1급 시각장애 부부였는데요. 이들은 1976년에 결혼 이후 구걸로 생계를 꾸려왔습니다. 30년 넘게 구걸로 16억 원을 모았고요. 이 부부는 이 돈으로 아파트도 구입하고 자식 7명을 키우면서 정말 남부럽지 않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 순자산이요, 20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아니, 대단하다.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늘 거리에 나서서 어디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 보면 나보다 부자인데 이럴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특수한 경우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읽을 수가 있었죠? 저도 정말 궁금한데 이 부부의 재산이 정말로 이 구걸로만 형성이 된 건지 아니면 좀 종잣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뭐 이렇게 한 건지 그런 거는 좀 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구걸을 해서 투자했다는 것도 희한하잖아요. 이게 또 가능하다는 것도 웃기고요. 근데 어쨌거나 사연을 좀 보자면 남편이 아이들한테까지도 구걸을 막 시켰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평탄했던 결혼 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요, 바로 이 경제권을 독점하던 남편이요, 아이들까지 구걸을 시키자, 뭐 이렇게 하면서입니다. 이 남편은요, 부인과 아들의 반대하자 결국에는 수시로 폭행까지 했다고 하고요. 결국 자녀들이 장성해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지난 2010년에 은행에 있던 현금 12억 5천만 원을 챙겨서 집을 나가서 잠적했습니다. 이 자신의 앞으로 된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던 이 아내분은요, 결국 남편의 생사조차 모른 채 살아오다 2014년 이혼 소송을 내게 된 겁니다. 자, OX로 한번 판단해 보죠. 30년 동안 구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현금 12억이 넘는 돈, 그리고 아파트까지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고 이거 재산 분할 가능할까? 예, 가능하면 O 아니면 X입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가능하죠. 저는 근데 이게 와이프 아내가 그랬잖아요. 명의가 다 남편한테가 있다. 그 아니야, 남편이 아니야. 근데 할아졌잖아. 명의가 연락이 안 남편한테 돼서. 있어도 함께 모았잖아. 함께 함께 모은 구걸했잖아. 거예요. 함께 이랬기 때문에 어차피요, 같이 어차피. 구걸. 바로 바꾸시네요. 할 얘기긴 해. 되는 거죠. 네,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끔 이제 이혼 재판 하다 보면은 네. 이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참 궁금한 경우가 많아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경우도 있지만 가끔 불법적인 방법으로 벌 수도 있고 또 구걸로 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 황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그 돈이 다 이리로 갔는지 아니면 투자를 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혼할 때는 전부 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고요. 설령 그게 남편 명의로도 당연히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하려면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남편이 잠적했잖아요.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 이런 경우에 경우가 어떻게 굉장히 이혼을 많은 게 뭐냐면 상대방이 가출을 하거나 그러면 주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혼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소지 집에 있는데 일부러 재판을 회피하려고 우편물을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재판이 또 진행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 법에서는 공시송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시송달로 상대방이 없이도 재판이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공시송달. 근데 그게 궁금하네. 이게 법적으로 네. 구걸 이게 경제 활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닐 것 같은데. 사실 그 경제 활동을 하면은 네.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어쨌든 그 한 가정이 살기 위해서 그런 그 생활비라든지 그런 모든 지출의 그런 수입원이 됐으니까 경제 활동이 아니라고 하기는 또 애매하지만 그렇다고 이 구걸의 특성상 뭐 카드로 결제한다거나 그런 게 없이 얼마를 어떻게 모았는지 우리도 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이거를 갖다가 세금을 부과하거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재판부는요, 아내와 남편의 이혼을 인정을 하면서 이 재산 중에 절반을 이 부인분에게 나눠주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혼인 기간에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기 때문에 위자료 3천만 원도 부인에게 함께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나 남편이 현금으로 된 재산을 모두 출금하고 잠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집행이 좀 어려워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만 아내 명의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는 남편이 아이들에게도 구걸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근데 구걸 안 하겠다 그러면 또 폭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구걸 시키는 것도 좋진 않지만 폭행까지 이거 어떻게 보면 아동 학대 같은 느낌이죠. 그렇게 되죠. 맞습니다. 말 그대로 아동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 시기에 맞춰서 그 아동이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될 교육이라든지 양육, 치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한 것도 전부 다 학대에 해당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폭행까지 가했다고 하면 이건 신체적, 정서적, 물리적 폭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그 아동 학대로 인해서 중상해가 발생
발생했다. 이런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네, 학대나 폭행 자체가 나쁜 아빠잖아요. 근데 그럼. 돈을 들고 잠적을 했다니까 더 좀 화가 나네요. 근데 만약에 함께 구걸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 혼자 구걸을 해서 이 재산을 모았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내분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조금씩 다른데 전업주부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요즘에 50%까지 올라가지만 근데 맞벌이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구걸을 만약에 아내가 같이 맞벌이로 했다. 그럴 경우에는 기여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남편이 혼자서 이제 구걸을 한다 하더라도 아내가 집에서 내조를 잘했을 경우에 남편이 또 열심히 또 이제 구걸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도 이제 재산 분할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거라도 무슨 내조가 필요해. 지금 이댁 같은 경우 같이 한 것 같아. 같이 했죠. 같이 했어.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같이 했잖아요. 네, 시켰죠. 근데 재산 명의는 전부 남편 명의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여간 남편 명의라도 재산 분할에서는 같이 나누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 혼인 관계에서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좀 모욕적으로 뭐 싸우고 나면 내 집에서 나가. 여기 내 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위자료에서도 이제 강하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부부는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든지 부부의 공동 재산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법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혼할 때 어떻게 분할해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많아요. 이제 워낙 싸움도 많고 게다가 예전에는 뭐 혼수로 뭘 해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보면은 주거 비용도 같이 마련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각자 공동 지분으로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같이 부부로 있을 땐 괜찮지만 이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공동 지분이라는 게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어요. 사실 이제 급전이 필요해도 이걸 처분하려면 이혼을 힘들게 했는데 또 상대방을 만나가지고 동의를 해야 되고 담보 설정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거에는 부부 공동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이혼을 하게 될 때 이제 나는 명의를 가질게. 당신은 2분의 1을 내가 여기서 담보 대출받아서 주겠다. 이렇게 해서 원하는 사람이 명의를 가지고 명의를 갖지 않는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형식으로 조정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만큼의 대출도 또 잘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 원만하게 조정이 되면은 이제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그냥 각자 명의로 그대로 2분의 1씩 보유한다. 이런 판결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아예 처분을 해요. 조정기일을 넉넉하게 잡고 부동산을 처분을 해서 그 매각 대금으로 제세 공과금 이제 다 처리하고 이제 그거를 2분의 1씩 나누는 그런 형식으로도 진행을 하고요. 어쨌든 이 부부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됩니다. 특히 일방 명의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혼해서 조정 절차나 아니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나 증여세가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공평한 재산의 분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들 때문에 사실 문의도 많고 요즘엔 특히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에서도 문제가 있고 합니다. 오수진 변호사는 부부 공동 명의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희는 전세입니다. 나중에 집 살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집 살 때는 공동 명의로 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비밀입니다. 공동명의입니다.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서 사실 그런 게 궁금해요. 결혼 전에 아내가 뭐 주식이나 연금으로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결혼하고 남편이 부부면은 같이 쓰는 거니까 너 이제 쓸 때마다 네 돈도 나한테 다 보고해. 이런 식으로 막 귀찮게 굴거나 이러면 내 돈이었는데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를 해가지고 마음대로 처분을 못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부 별산제라고 해가지고 법적으로는 그 사람 명의자가 다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도 마음대로 처분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고요. 뭐 주식이라든지 예금 같은 경우에도 명의자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다 부부 공동재산으로 이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에 부모님한테 증여나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 한다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5년에서 10년 정도 되고 또 상대방 배우자가 일정 부분 유지관리의 기여도가 있으면 특유재산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남편 명의로 아파트도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아내 명의로 바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 아파트라는 게 대부분 아마 대출을 끼고 사거나 은행 대출.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혼할 때 빚은 어떻게 나누느냐 이 네. 문제인 네. 거죠. 네. 그 빚이라는 게 이제 그 공동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발생한 것이면은 당연히 분담을 해야 되는 네.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유흥이나 도박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지긋지긋하게 힘겹게 이혼을 해냈는데 그 빚까지 나눌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와 가족의 생활을 위해서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나눠서 그것도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흥. 오락, 도박, 뭐 각종 이런 빚들 왜 웃으세요? 당연히 나눠야 되니까 애초부터 그런 빚은 이제 유흥, 오락, 도박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본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내 명의로 좀 대출을 받아달라.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믿고 이제 아마 수억 원의 대출을 이제 받았는데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남편이 난 모르겠다. 그럼 은행에서는 당연히 아내한테 책임지라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그 법원에 그럼 남편이 쓴 거기 때문에 남편도 좀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채무를 갖고 가달라 이렇게 청구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다 그렇게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될 거. 사실 예전에는 다 명의자가 아내가 책임지라고 판결이 났지만 최근에 판결이 바뀌었어요. 실제로 남편이 사용한 경우에는 이혼할 경우에 남편이 그 빚에 대한 책임을 져라 이런 판례가 나와서 실질적인 정의를 그런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그러게. 아니 근데 이런 거를 입증하고 이러는데 또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이좋게 잘 사세요. 뭐 하나하나 따지는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복잡해서라도 그냥 우리 하해하자 그런데요. 이혼하지 말고 살자 이런데요. 머리 복잡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오늘 가정에서 일어나는 법률 상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자동차 얘기 한번 나눠볼까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영상부터 보고 오시죠. 빠르고 편리한데 그만큼 또 위험이 따르는 게 이륜차입니다. 맞아요. 그 큰 사고로 이렇게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게 또 이륜차 운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륜차 안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최세로나 박사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안전공단 최세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요즘 지나는 오토바이를 보면 얌전히 잘 가는 차들도 있어요. 근데 그 개 중에 막 고개해요. 맞아. 서커스 하는 줄 네, 알았어요. 네. 너무 위험하게 운전하니까 저라도 사고 나겠는데 싶은 오토바이들 많거든요. 네, 네. 실제 이륜 자동차 사고 많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 최근 5년간의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네.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건수는요, 2018년에 17,200건, 2019년에 약 2만 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계속해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걱정인데 최근에는 요즘에 택배 서비스 같은 게 많으니까 맞아요. 대부분 이륜차로 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2020년 상반기에 배달 서비스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기간에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건수가요, 2.7% 증가했고요. 감소 중이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도 13.7%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 배달 음식 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빨리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항상 빨리. 네. 그래서 좀 음식이기도 하고 해서 막 빨리 가려다 보면 좀 사고 나는 경우 있는 것 같고 앞서도 이야기하셨지만 가끔 보면 좀 무서워요. 도로에서 만나면 막 다니고 이런 모습 보면 놀라거든요. 네, 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운전은 라이더 본인에게도 위험하지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인데요. 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의 73%가 이 배달 라이더의 위험 운전으로 인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륜차 사고가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게 차는 뭐 안전벨트가 있고 뭐가 이렇게 막혀져 있잖아요. 네. 그냥 노출돼 있어 오토바이는. 이륜차 맞아. 같은 경우는. 네. 그러니까 사고 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륜차 교통사고가 더 위험한 이유는 그 주 사망 원인이 머리상해이기 때문인데요. 이 총 사망자 중 41.4%를 차지합니다. 이 승용차의 경우 23.7%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치죠. 아니 이게 사고를 당하면 날아가요 그냥. 진짜 맞아요. 네, 튕겨 나가잖아요. 아니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 너무 맞아요. 무서워. 네.
이제 이륜차 사고는요, 영상을 좀 보시면요,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나 하나쯤이게 괜찮겠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실제로 이륜차 교통사고를 법규 위반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네네. 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신호 위반, 그리고 안전거리 미확보 순으로 많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요.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고 운전자가 먼저 각별히 안전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우, 자, 지금 뭐 이거는 어떤 갑자기 차에 튀어나오고 가고 있는 이러니까. 이렇게. 네, 아유, 정말 위험하죠. 네. 이름 놀라죠. 큰일 나요, 정말. 자, 이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이륜차 안전하게 타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25가 넘으면 필요하다. 125? 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125가 뭐예요? 저 숫자. 배기량. 배기량. 예, 저 그죠? 킨 줄 알았어. 125. 발 사이즈. 발 사이즈. 125가 넘으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지? 이종 소형 면허가 면허.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륜차는요, 배기량에 따라서 필요한 면허가 달라서 좀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선 이륜차를 타려면요, 최소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다들 운전면허는 있으시죠? 네, 있죠, 있어요. 있죠. 네네. 있어요. 저는 없어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그러시면 제1종 보통, 2종 보통 운전면허 소지자는요, 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어도 125cc 이하의 이륜차를 운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운전할 수 있다. 그쵸. 이런 네. 얘기고. 그렇다면 125cc를 넘으면 따로 운전면허를 또 취득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제 125cc를 넘는 이륜차를 운전하시려면요, 제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는요, 만 16세 이상이면 취득이 가능하고 제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이 돼야지 취득이 가능하십니다. 네, 또한 면허를 취득한 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네. 우선 지방자치단체에 사용 신고를 해서 번호를 부여를 받아야 하고요. 이륜차 후면에 번호판 붙이는 것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륜차를 사용하시려면 이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보험에 들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륜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 집이나 학교 근처에서만 탈 거라는 이유로 면허 취득이나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 보험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맞아요. 있는데요. 네. 이러한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네. 그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면허, 네. 그 사용 신고, 번호판, 보험 이거 꼭 잊지 마시고 또 헬멧도 좋은 걸로 사셔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안전한 걸로. 네, 안전한 네. 걸로 사셔야 돼요. 네. 자, 그다음에 2021년부터 필수다. 2021년. 내년부터네요. 네. 내년부터 뭐가 뭐가 필수일까요? 필수지? 배출가스 정기 검사. 이게 필수예요. 네, 기존에는 260cc 이상인 대형 이륜차만 배출가스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요. 내년 2021년부터는 50cc를 초과하는 모든 이륜차가 배출가스 정기 검사 대상이 됩니다. 이 최초 구매 후 3년이 되는 시점에 첫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이후부터는 2년마다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검사 받으러 갈 때 필요한 뭐 서류 같은 거 있습니까? 네, 이륜차 신고 필증과 보험 가입 증권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네. 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가 생기겠죠? 그렇죠. 이제 검사 기간이 경과될 경우 이 과태료 발생이 됩니다. 네. 한 달 이내에는 2만 원이고요. 한 달이 지나고부터는 3일마다 10,000원이 부과가 됩니다. 네. 추가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반드시 이 과태료 안 내시려면은 검사 기간 지켜서 검사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이거 검사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내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는군요. 네. 2021년부터. 네. 3분이면 끝. 이게 뭐예요? 짜장인데. 이거 정기 검사가 3분이면 누구나 가능한 3분 네. 정비법. 네. 이게 3분에 가능해요? 네, 그렇습니다. 빨리? 이제 3분이면 끝나는 3분 정비법 알려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4가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는 타이어고요. 아하. 두 번째는 누유, 세 번째는 등화장치, 네 번째가 바로 이 체인인데요. 자, 첫 번째로 타이어는요.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3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제조 일자와 마모도 그리고 적정 공기압인데요. 이 마모도 같은
경우에는요, 마모 한계선과 타이어 표면이 일치되면 정말 곧바로 교체를 하셔야 되고요. 네. 적정 공기압은 차량을 구매했을 때 받은 매뉴얼이나 또는 차체에 이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의 80%가 적정 공기압이니까 이걸 확인하신 후에 꼭 요거를 좀 유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확인할 게 누유잖아요. 기름 누유는 새는 기름 거? 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누유의 경우에는 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자, 바닥에 오일이 새지 않는지를 그 육안으로 확인하고 저렇게 엔진 오일 게이지를 열어서 적정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는 그 등화 장치인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등화장. 등화 장치. 네. 저게 잘 나와야 돼요. 네, 출발 전에 저렇게 전조등과 제동등이 잘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서 꼭 안전 확보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뒤로. 체인은 어떻게 확인하죠? 이 체인은 원래 엔진과 구동축을 연결해주는 장치인데요. 장력 유지, 이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가끔 가다가 좀 드륵드륵하는 뭔가 네네, 걸리고 이런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이 체인 넘어가는 소리가 좀 들린다, 네. 귀에 거슬린다 이러면은 이 체인의 장력이 늘어나는 등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걸었을 때 제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경우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이런 거 확인하셔서 꼭 이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륜차, 오늘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요즘에 이륜차, 자전거도 엄청 많이 보여요. 그렇죠. 네. 킥보드 이런 것도 그렇고. 자전거도요, 속도가 엄청나더라고요, 요즘에요. 빠르죠. 네. 맞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 도로 사이사이를 자전거가 막 다닐 때 보면 위험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 있는 아파트는 네. 내리막 애들이 쫙 내려오죠. 내려오죠. 진짜 차들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 많아요. 네. 이런 것도 꼭 저 안전 수칙 잘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깜빡이가 없잖아. 그쵸. 오른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왼쪽으로 맞아요. 그 있어요. 그게 매뉴얼이 있어요. 맞아, 그것도 있어요. 좀 잘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륜차 안전하게 타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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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자동차 속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대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지역 제한 속도를 기존의 60km에서 50km로 하향하고 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등은 시속 30km로 하향하는 정책이 바로 5030 정책입니다. 네, 부산시 영동구 사례를 보시면 도시 지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그러니까 단 시속 10km만 하향하더라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최대 24%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교통사고에서 제한 속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보행자와 차량이 부딪히는 교통사고가 일어난다면 보행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죠. 이 정부에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전국 모든 도시지역 도로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하향하는 도로교통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4월 19일부터는 이 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나와 또 나뿐이 아니죠. 내 가족, 내 이웃을 위해서 오늘부터 적극적으로 동참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모에 여러 가지로 녹록치 않은 일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제 기가 막힌 하늘을 보니까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도 어제만큼이나 하늘 표정 맑고 깨끗하다고 하니까 오늘 한번 쫙 올려다보시고 한 주의 시작 활기차게 여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